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해보는 시간, 먼저 뉴스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동반 상승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3대 지수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66포인트 올라 46,381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이제 6,700을 바라봅니다. 29포인트 오른 6,693, 그리고 기술주 매수세가 강했죠. 나스닥은 157포인트 오른 22,788에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애플은 당초 디자인으로 혹평받았던 아이폰 17이 막상 출시되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실적 호조와 묵직한 협업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장 초반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는데요. 9만 원대를 터치한 삼성전자 3,490도 뚫었던 코스피였습니다. 다만 고점 부담이 컸을까요?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11포인트 오른 3,480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요. 1포인트 떨어진 870이 같은 시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4.5일째 도입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 중이죠. 노동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 이니셔티브와 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공동 연구한 결과인데요. 우리의 연간 노동 생산성은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이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중소기업에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 전날 큰 발표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이 폐하의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의약국이 이걸 의사들에게 통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심한 고열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임산부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발표는 미국 내에서 백신 음모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타이레놀 제조사 측은 신뢰성 있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따로 의학적 근거를 들진 않았죠.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너터스, 캐대언의 인기에 돌연 일본의 과거사가 지탄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미나 작포도에서 영감을 받았던 이 호랑이 캐릭터 더피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 더피를 좋아한 한 해외 틱토커가 일제강점기 자행된 일본의 조직적인 한반도 호랑이 사냥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했고 조회수 114만을 기록하면서 조선 호랑이 잔혹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00개가 넘는 댓글창에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언급과 함께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캐대언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가 일본 기업이라는 점이죠. 문화의 힘은 이런 파급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죠. 계속된 출석 거부 끝에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나서야 출석했다. 이렇게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편 법원은 내일 시작되는 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이미 준비기일 생략 등 신속 재판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로 제한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하정우 AI 수석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레리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해도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돈이 투자에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AI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아마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세계 최대의 지금 자산 운용사잖아요. 네. 이쪽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 규모가 최소한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1경 7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가 2,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의 7배예요. 아하. 그 대단한 규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위인 그룹이 뱅가드 그룹인데 네. 여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자산 있습니다. 규모가 2위보다도 더 두 네,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사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이제 한국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곳이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 AI 기술에 주목해서 앞으로 성장성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수십조,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파일럿 투자니까 시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수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블랙락 회장을 만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MOU 단계이긴 네.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실 이제 정치적 굉장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뉴욕과 런던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글로벌 큰손에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결정을 했었어요. 한국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올립니다. 이 방금 뭐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이런 큰 손들은 네. 사실 이제 워낙에 자금이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 자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0.1만 올려도 우리나라한테는 뭐 수십조 단위의 자금 유입이 생기는 굉장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호재라고 보시는 당연하죠.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아시아 자금을 현재 집행하는 건 예를 들면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 헤드에서 결정하지만 네. 큰 포지션의 결정은 본사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뉴욕이나 런던 이제 여기가 사실 금융 본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쪽에서 큰 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우리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랙락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긍정적인 비율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거는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굉장한 어떤 기대감, 안정성 또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꼭 블랙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외국인들의 투자의 유입 또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블랙락이 유명한 펀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인프라 펀드 관련해서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AI를 투자하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도 지금 후보 때부터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네. AI 3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임기 내 1차, 그러니까 5년이거든요. 5년 내 1차 완공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요. 하나하나가 다 AI, 뭐 전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AI 하나만 보더라도 전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GPU를 사야 되고요. 또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광 케이블, 어마어마한 케이블을 깔아서 산업이 필요한 현지까지 옮겨야 되고요. 그걸 다 인프라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산업 말단에 네.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뭐 좋게 잡아도 100조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네.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우리 정부 예산이나 우리의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로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이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 쪽의 자본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서 이쪽에 자금이 시열된다면 윈윈의 대표적인 자본과 산업과 국책 사업이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충분히 제가 볼 땐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나온 내용 중에요. 이 투자를 조성하는 펀드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열어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제 거와. 단순히 정부가 이런 사업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해당 업체, 그러니까 직접 투자해서 건설업체라든지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보통 이렇게 민간에 참여를 좀 열어놓고 시드머니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델인데 아마 시범 사업부터 이런 어떤 민관이 또 이제 자본까지 같이 참여하는 모델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일말의 힌트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고도 방금 하정우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레리 핑크 회장, 블랙록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직 방한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요? 사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명성은 굉장히 자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회사들도 결국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주목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종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고 경영자인 CEO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분이 한국에 온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 시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사실 AI와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전력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아무래도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기후에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기술 잠재력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다음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고요. 사실 MOU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단 말이죠. 네.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충분히 자기가 설득이 되면 이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MOU 단계니까 앞으로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이번 미국 순방에서는 또 K 방산에 대한 세일즈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K 방산이 큰 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체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체코와 폴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실은 직접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라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에 관련한 주요 구매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조금 예전에 한참 주목받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는 계약을 조금 취소하는 건도 몇 개 있었고요. 네. 물밑 협상에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간다는 실무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2의 도약이랄까요? 세일즈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좀 담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는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 정부랑 우리 정부가 맺었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서로 간에 다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다시 재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방산이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조방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3대 사실은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 많이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큰 틀의 어떤 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호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방산 관련해서 혹시 이제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나 정책적 모멘텀이 없을까라는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나토 관련한
국가들을 접촉함으로써 다시 한번 방산 시장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쪽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이 자본시장에서는 이 움직임도 보겠군요. 그럼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그렇죠. 조방원. 네. 예, 특히 이제 이 유럽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뭐 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현재 다 의결한 상황이라서 그 수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일즈가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직 잡혀 있는 거는 없는데요. 다음 달 말에 경주 에이펙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간단한 접촉 같은 거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를 할 텐데요. 아직 그 물밑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한미의 그 경제 협력은 굳건하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짧은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는 오늘 밤부터 세계 정상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순서니까 아마 내일 새벽쯤 예정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취임 후에 첫 기조 연설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 비전 같은 것을 세계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 8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종가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83,500 그리고 오늘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삼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은 이미 예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호재만 남아있죠. 예, 사실은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하고 대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삼성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글로벌 이야기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냈었죠. 리포트를 네, 내면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평가절하하면서 네. 충격을 준 바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본인들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올겨울은 따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잘 지어요. 예, 제목을 네. 바꿨습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사실은 삼성 관련해서는 HBM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AI에 들어가는 최첨단 고대역 반도체를 삼성이 조금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 경쟁이라든지 선두 경쟁에서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기존에 그러면 원래 하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 등한시했는데 사실은 절판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제 차세대로 점점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점점 생산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귀해졌고요.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D램 관련한 부분에서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삼성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해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인 HBM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3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 기존에 있던 부분 더하기 향후의 어떤 기술적인 점핑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증권사들도 현재 삼성 관련해서 목표가를 한 11개 회사가 이제 올려잡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도 한국 시장에 관해서 최우선주로 일단 삼성을 꼽는 등 대내외적으로 삼성에 관한 어떤 시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니까 2004년 7월에 8만 쭉 오르다가 8만 7천 원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졌어요. 그 네네. 5만 원대였었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8만 4,500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 이제 팔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오를 것 같다니까 못 팔겠다고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또 오르는 걸 보면 사람들이 또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렵죠. 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견해를 바꿨다는 게 좀 시사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좀 쌀 때 사서
조금 비싸게 좀 오르면 판다 이런 전략이라면 사실 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스탠에서 이렇게 크게 매수 세력이 들어왔던 것은 결국은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해를 안 봤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올랐다 싶으면 차익 그동안 실현하는 것도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 저는 그냥 그것도 괜찮다고 팔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동향을 좀 보시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 전망이 다른 전망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네. 저라면 지금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게 듭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잘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만큼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란 말이죠. 네. 따라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가끔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더 네. 드리면은 이제 삼성은 참 복잡 미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 주식이 오르지 않고 코스피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장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뭐 블랙락 회장과의 미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의 큰 손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일 먼저 보는 주식은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을 볼 때 뭘 보냐? 기술 괜찮나? 괜찮다. 수출 잘 되나? 잘 된다. 아직 반도체 피크 안 왔나? 안 왔다. 그럼 현재 주가 어떤가 보면 PBR도 또 PER도 이거 너무 싼데?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픽하지만 또 반대로 난 한국의 개별 주식 모르겠어. 근데 뭐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시장 개혁 조치라든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든지 그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지라고 결정하면 거꾸로 삼성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지위, 본래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는 지위와 또 한국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려면 삼성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이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사실은 삼성으로의 수급은 지금부터는 적어도 뭐 반도체 피크라고 얘기되고 있는 2027년까지는 2027년 피크라면 시장에서는 피크 시점을 투자를 빼거나 조정하는 건 2026년 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까지는 삼성을 향한 수급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봐도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안 좋은 행태이기도 하고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행태인데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을 빼기 전에 미리 빼놓고 나중에 뭐 안 좋은 리포트를 낸다든지 사기 전에 미리 사놓고 나중에 리포트를 낸다든지 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와 사실은 선행 매매가 조금 달라지는 현상들이 가끔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좋은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내기 전에 또 대량 매수 주문이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좀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현재 전망으로 보면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뷰와 세력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싱크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또 지금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삼성가 반도체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또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주가 지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만 오른 종목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뭐 종목 간에 약간 희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코스닥 시장에 이제 어저께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업종에서 큰 호재들이 몇 개가 났거든요. 어떤 회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FDA 뭐 최초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든지 또 이제 또 다른 제약 회사는 뭐 해외에 큰 자본의 인수 호재를 받아서 상한가가 난다든지 해서 코스닥 관련해서도 그냥 조금 이제 좀 투자자들께서 약간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오를 위시한 코스닥에서도 조금 이제 반등 제대로 된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조금 잡히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뷰를 접기에는
접지는 마시고 네. 두루두루 좀 긍정적인 눈을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면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달러 수급이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1,400원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7조 원이래요. 사실 7조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 주식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기업과 또 개미들,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그 미국 회사, 미국 주가를 산 것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나가기도 했죠. 많이 나왔군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원 정도는 사실 들어왔거든요. 네. 순이익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와 영국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로라든가 아니면은 파운드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네. 1,394원 정도네요. 네네. 오늘도 오르는 거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경기가 되게 좋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을 때는 좀 환율이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디커플링 됐다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을 예측할 때 좀 글로벌 상황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상황이다. 그다음에 또 이 관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아직 이 3,500억 해결이? 달러 네네.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거군요. 네,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관세 협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유학생들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사실 환율 언제 환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환율 전망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고요. 관세 협상도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10월 다음 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면 에이펙 회담 그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환전하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금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인데 네.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금값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고요. 심지어는 뭐 연말에 지금 이제 글로벌리한 시세를 보면 3,600, 700인데요. 연말까지 4,000이 간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에 5,000선도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대세 상승 구간에 들어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금은 정통적으로 사실은 금이 돈입니다. 금이 화폐예요. 그런데 종이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네. 그러면 종이돈과 이 금의 가치에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는 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관련해서 제재당하는 것도 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달러도 계속 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 지정학적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 금이야라고 해서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신흥국에서 금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종로 금은방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다시 이제 매입으로 잡은 금이 시장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통량 중에서 사실은 큰 손들이 중앙은행이 금을 샀다면 유통량은 줄는 건데 그럼 그게 새로운 금의 어떤 매도나 생산량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일단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글로벌리한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고점론, 불안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대체 자산, 안전 자산으로의 회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합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비트코인 같은 네. 경우는 오히려 같이 안 움직입니다. 옛날에 같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반대인 것 비트코인이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다라고 해서 달러와 완전히 파이어월이 쳐져 있는 별도의 자산으로서의 독립성이랄까요? 안정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자산시장의 투자처로서 급부상하면서 증시라든지 자산시장과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안전시장으로의 회피 대상일 때 코인을 고려하는 시선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그냥 달라진 거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금은 일단 금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면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지급받지만 근데 지금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금을 가지게 되는 기회비용이 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은 또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안전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그렇죠. 크고 오히려 따라서 변동성이 그러니까 높으니까. 경기가 굉장히 네. 좋을 때, 화랑일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 미국 경기가 그닥 썩 좋지 않고 또 관세 효과가 이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면 고용도 위축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반영이 수요가 됐군요. 금만큼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속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초 대포항 아시나요? 오징어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여행 가면 필수 코스였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오징어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사실 대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네 수산시장 공실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상인들이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곳곳에 임대문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요. 특히 이제 수산시장 대포항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 수산시장 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그러네요. 저쪽에는요 공실률이 50%를 넘었고요. 어떤 곳은 뭐 4군데 중에 3군데가 비어 있는 그런 동도 있을 정도로 텅텅 비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 그래서 그림 여름은 사진인데요. 사실은 성수기인데요. 특히 네. 속초 쪽은. 그런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바가지 논란과 불친절 논란이 관광객들에게 퍼지면서 발길을 끊게 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포항 근처에 보면 난전이라고 예전에 주차장처럼 쭉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몽골 테트라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쭉 파는 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한 유튜버 관광객이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보면 오징어 2마리를 시켰는데 56,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성 유튜버는 거기서 먹고 있는데 좀 뭐 핀잔을 받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고요. 또 이제 다른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바가지 요금을 받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속초가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관광객은 많이 늘지만 방금 우리가 본 그런 전통적인 으로 유명했던 시장이나 대포항 쪽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바가지 논란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리한 응대가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상인들한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바가지 요금은 화가 나는데 모든 상인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면 안 될 텐데 속초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련 사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아까 상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 운영하시는 분들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시에서 사실은 좀 나서야죠. 시에서 지금 속초시도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 뭐 물가 안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래서 뭐 합동 지도 점검반을 가동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그래도 역부족이군요. 부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경제학에서도 이 신뢰라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대표 상인들이 나와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큰절하시면서 인사하시고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말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 장사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속초 상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해에서 요즘에 오징어가 잘 안 잡힙니다. 동해 가면 옛날에 밤에
오징어 배들이 네. 쫙 불이 켜 있었던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오징어 배들은 이제는 지금 보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획량이 정말 90% 이상 줄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포항에 예전에 오징어 잡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답니다. 없죠.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가 지금은 오히려 서해에서 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 잡히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명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뭐 명태, 사라졌어요. 생태에서 네. 우리에게 친숙한 서민 음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한 마리도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해양수산부에서 명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고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서야 될지 이제 고민할 시기가 분명히 맞고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해수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루묵, 뭐 이면수 이게 다 동해에서 잡혔던 건데 요즘에 찾기가 어려워요. 네.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위도가 똑같아도 동해가 사실은 수심이 더 깊고 조금 더 냉한 네. 예, 그런 물이 그렇습니다. 차죠. 네. 그래서 이제 냉수성 어종들이 원래 많았는데 외려 지금 오히려 남쪽에서 온 난류가 오히려 동해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오히려 동해 쪽에 기존에 있던 그 냉수성 어종들이 서해로 그나마 이동을 하고 동해에서 그동안 잡히지 않던 난수성 어종들이 좀 많이 잡히면서 방어 많이 잡힌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식탁에 또 우리 물가에 또 이제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적 환경적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어종 지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산물 값도 좀 비싸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that built this town. Here we are, turn away The time will come when you have to rise above the rest and prove yourself. Your spirit never dies. Farewell, I've gone to take my throne above, but don't weep for me, 'cause this will be.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해볼 테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읽어주실 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트렌드 코리아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오늘 육아 이야기, 그중에서도 육아용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저출생 극복은 좀 먼 얘기죠. 그런데 육아 물가는 치솟고 있고 여기에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들여다볼 건 육아 물가 얘기입니다. 뭐 조리원부터 해서 분유, 기저귀, 유모차 할 것 없이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다 지출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도 나가고 있는 돈인데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많이 오른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요. 육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 출생률은 감소한 데 반해서 출산 육아 용품 이에 관한 가격들이 오르는 예. 현상을 말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분야가 다 우유값, 기저귀, 이유식 분야에서 네. 다 1년 전보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후조리 이용료라든지 예. 유치원 납입금이라든지 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같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출생률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이 위축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은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객 1인당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 같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분유값이라든지 이유식, 기저귀 이건 정말 필수 항목이잖아요. 이를 구매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들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육아 인플레이션 현상, 전반적인 이 육아 소비용품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도 좀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줄어든 부분을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 상승으로 좀 메우려고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담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점점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후조리원 가격을 보면은요, 가맹점 수는 연평균 4%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생률 저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제 건당 승인 비용은 해마다 23.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점포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1% 감소했어요. 그런데 한 명당 결제액 증가율은 5.4%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공급자분들이 물품당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출생 자녀 수가 줄면서 지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 있으면요, 네. 경쟁 압력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저출생으로 시장이 점점 위축되면요,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 출산 육아용품이 결국 필수제인데요. 네. 그러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바우처, 지원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이제 감소한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분유값 같은 거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 나눠봤지만 아이가 한참 먹을 때는 뭐 한 통에 한 4, 5만 원씩 하는 거 일주일에 한 통씩 먹고 그러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뭔가 대응책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이 이제 육아 아이템을 찾는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 중고 육아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육아용품 사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육아용품이라는 게 사용 기간은 굉장히 짧고요. 짧아요. 네, 그런데 가격대는 전부 다 높게 구성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 리퍼브, 또 반품 이런 것들을 다시 판매하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출산 앞두고 나서요,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카시트, 유모차, 아기 의자, 전집 이런 것들이요, 각각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 새 제품으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네. 아마 국민템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자나 아기용품들 중에서 꼭 사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빌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빌이나 침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고 거래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첫째 때 중고 대여 용품으로 하는 침대를 썼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요, 아이들이 입에 대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중고 네. 물품을 쓰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요, 반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리펍 상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반품된 상품을 직접 검수해서 다시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요, 오픈 3개월 만에 고객 수가 3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가 성장하면 처분하는 물품이 많아지고요. 또 그런 물품들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리퍼 찾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신생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뭐 입을 대지 않는다든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그런 물품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많이 애용을 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렇게 잘 쓰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이를테면 옷 같은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뭐 한두 명 낳는 저출산 시대지만 아동복 시장은 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크기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 시장은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요, 예. 지난해 국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가 2조 5,390억 원으로요, 5년 전인 2020년에 1조 8,410억 원 대비해서 총 38%가 어우, 증가했다고 예.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생이지만 프리미엄 아동복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패션이라는 것이
경기가 침체되면 점점 줄어드는데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이는 아무래도요. MZ세대, 현재 부모 세대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이나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다자녀 시대였기 때문에요. 하나를 사서 계속 물려입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이 한 명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또 가장 예쁘고 멋지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인지 네. 자녀에게 옷으로도 집중 투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요,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지금 부모 세대들은요, 이 육아 과정에서도 SNS를 끊임없이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 옷을 고를 때도 기능성보다는요,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백화점에서는요, 프리미엄 아동복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 또 특정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온라인 쇼핑몰, 조금은 저렴한 가격의 네네.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무신사가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에서는요, 성수동에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오. 구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성수동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키즈 브랜드들을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네. 성수동이라는 가장 멋진 장소에 패션의 성지죠. 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아빠들이 와서 보고 아이들을 입혀보고 예. 하는 것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 일상 공유하는 게 이제 약간 지친 육아 일상이 좀 활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공주옷, 예쁜 옷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아주 속게나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진짜 저희는 아직 그 시기가 아니긴 한데 네, 뭐 이게 예외 한 없이 다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4살에서 한 7살 정도 되면 맞아요. 예쁜 옷, 공주옷 찾기가 마련인데 이 국내 아동복 시장에서도 이 공주룩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요. 4세에서 7세까지 프린세스 시기입니다. 저희 집 딸도 네. 지나쳤는데요. 그 시기를 위해서 여러 패션 브랜드 혹은 패션 플랫폼들이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여아용 패션 브랜드에서는요. 올해 봄, 여름 시즌부터 네. 여아 라이프 스타일을 3단계로 그래요?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먼저 해요? 데일리 공주 어. 해서 등원 하원용 실용적 아이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니미 공주라고 해서요. 엄마와 딸이 커플룩으로 아, 입을 네. 수 있는 좋네요.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는 스페셜 공주여서요. 뭐 생일, 결혼식, 특별한 골프. 날에. 네, 맞습니다. 이벤트용으로 정말 공주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요. 굉장히 여자 아이들 또 어머님들한테 잘 먹혀서요. 네. 지난 7,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미니미 공주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네, 네, 있는데요.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스커트, 레이스 디테일, 또 회전할 때 퍼지는 실루엣, 리본 자수 데님처럼요. 네, 성인 네. 트렌드를 아동복에 녹여낸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비슷하게 입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입을 것 같은 원피스나 데님 트렌드가 아이 옷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매출들도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딸과 함께 여성스럽게 옷을 입는 거죠. 네. 또 가장 재미있는 거는요. 네네. 이러한 공주룩, 프린세스 시기가 체험용 소비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테마파크에 퍼레이드 워킹 패키지가 상당히 이거 인기입니다. 인기죠. 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공주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드레스 대여부터 헤어, 메이크업, 장신구 대여까지 마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네. 헤메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런 것들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퍼레이드 행렬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네네. 움직이는 트램카에 탑승하는 트램카 패키지는 최소 20만 원이 들고요. 직접 요정이나 공주로 변신해 같이 걸어가는 퍼레이드 워킹 패키지는 최소 10만 원입니다. 오, 예. 네, 그중에서도요. 퍼레이드 한가운데서 행렬을 이끄는 대형차에 타는 퍼레이드 컨셉카 패키지는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상당히 밀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변신하는 3시간 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공주가 되는 네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요. SNS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제 육아를 하면서 SNS에 그 일상을 공유하고 또 때론 좀 자랑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부모의 소비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키즈 시장에서는 이 MZ 부모들의 SNS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세대의 소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경험과 공유입니다. 네. 이 경험과 공유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이 SNS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입소문으로 퍼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입소문이 아닌 SNS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에서요, 육아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680여만 건, 또 육아기록이라는 해시태그도요, 700만
거는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성별을 공개하는 그러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뭐 100일 잔치, 돌잔치 같은 이벤트는 물론이고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업로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품 추천하고요. 후기 공유하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 기업에서도요. 일반 소비자들의 SNS 사용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인데요. 한 육아 플랫폼에서 크루 모집에는 매 시즌 7,000명 가까이 몰려서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돕니다. 네. 이러한 곳은 해당 기업이 제품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SNS에 예쁘게 올리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특히 상품을 단순히 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향을 드러내고요. 네. 또 후기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또 부모 커뮤니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SNS에서 본 부모 경험담을 바로바로 보고 네. 또 그대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결국 소통하는 것,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뭐 새로운 세대의 엄마 아빠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 패턴 경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이제 MZ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또 육아 아이템을 찾을 때 3S 제품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3S는 또 어떤 얘기예요? 네, 3S, 스마트, 스타일리시, 세이프티 어허.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요즘 스마트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기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요즘은 분유를 손으로 타기보다는 기계로 딱딱 눌러서 네. 가루와 물 온도, 농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맞춥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것이고요. 이거 유용해요. 네,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인부복도 단순히 큰 옷이 아니고요. 멋진 스타일리시한 인부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청바지나 임산부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예. 검색 양이 늘고 있고요. 또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올 초 국내에 진출한 한 어린이 치약은 호주의 약사 부부가 만들었는데요. 네. 그 철학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닌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네. 해서 아이들의 안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건 인증 등을 통해서요. 예. 부모 세대인 MZ 세대의 환경을 향한 니즈들을 충분히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더 신경 쓸 부분도 많아진 요즘의 육아 시장 얘기입니다. 네. 업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건 빠른 배송이에요. 이제 분유, 기저귀 이런 거 뚝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온라인 쇼핑몰을 나의 육아동지로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아우, 없다라고 정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한 팝업 행사에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방문객이 몰렸고요. 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육아용품들은 설치하고 시공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모두 온라인 쇼핑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뭘 사는지 말고 부모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교육이랄지 뭐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 과정 이런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나요? 네, 바로 성장과 발달 중심의 육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 발달 검사, 그리고 돌봄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네. 최근 2년간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SNS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지능 검사 18.4%, 기질 검사 16.4%, 언어 검사 10%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특히나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대면 기회가 적어지고 언어 발달에 대한 지연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또 부모들은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사, 성향에 맞춰서 선생님을 1대1로 매칭하는 건데 이 같은 행태를 보면 요즘 부모들은 새로운 교육 선택지로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부모 세대의 고민과 또 달라진 교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매칭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이제 한둘만 낳아 키우다 보니까 각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또 교육 비용도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5060 세대, 우리 아이들의 조부모 세대의 소비 지출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카드 결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5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 금액이 전체 평균 육아 소비 증가율을 앞섰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조부모 세대가 손주들의 교육비 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전체 소비 증가율은 약 17%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50대, 60대 이상의 이용 금액 증가율은 26에서 24%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제해 주시는 건 말 그대로 학원비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수학학원의 결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아이들 뭐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조부모 세대가 나눠지고 있고 한둘만 낳아 키우고 있는 저출생 시대와 또 육아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달라지는 소비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그 전망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